아마존에 언제 투자를 했어야 되냐? 97년도나 이쯤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죠. AI는 그게 언제였냐?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도였던 것 같아. 그 AI가 어디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겁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이 발전하던 속도에 트랜스포머 하나 때문에 100배가 증가해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AI 시대, 그러니까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상을 뒤바꿔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AI 기술 자체가 워낙 빠르게 진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 AI 기술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걸 빠르게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배우려고 하면은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기술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나 해서 오늘은 또 굉장한 분 한번 모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분인데 뭐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서도 유명한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이사님 한번 모시고 인사이트 있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로님. 아, 제 반갑습니다. 최애 채널인 안될공학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볼 정도로, 그리고 그 깊이에 대해서 저도 공돌이니까 공학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해백하고 아는 것도 많고 깊이도 있을까 정말 많이 배워요. 학계에서나 산업계의 최전선에서 지금 당장 이 변하는 AI 시대에서 사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도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학도 선배로서도 굉장히 또 존경을 하는 분인데, 그래도 이제 또 솔트룩스라는 기업에 대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솔트룩스를 2000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첫 창업은 대학교 4학년 때 인공지능 기업을 창업을 했었고요. 대학원 다니면서 키워서 그 회사는 매각을 하고 LG에 들어가 있다가 2000년에 솔트룩스라는 회사를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솔트룩스는 말 그대로 솔트 소금하고 룩스 빛인데 뭐 국내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저희 자회사 7개, 벤처 캐피탈 하나를 포함해서 그룹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임직원 수는 아마 500명 가까이 됩니다. 회사 올해 연말 기준으로 4,500억 이상이 되는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요즘 인공지능 기업 돈 벌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돈을 벌면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AI 중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을 포함을 한 생성 인공지능, 좁게는 검색과 챗봇과 콜봇, 또 AICC라고 그러는데 AI 컨택 센터와 같은 서비스를 전체를 통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님 강연들을 한번 좀 네네. 들어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특별히 안될공학을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전략적 무력화음 시대의 공학적 위대한 변곡점이라고 한번 공학적 위대한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공학적이든 수학적이든 변곡점의 뜻을 아세요, 우리 에러님? 두 번 미분했을 때 0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네, 두 번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위치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공학이라기보다는 산수에 가까운 수학이긴 하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두 번 미분하면 a만 남잖아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곡선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면은 위로 볼록한 게 되죠. 0이면 어떻게 되냐?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알 수 없게 된 지점을 의미해요. 요런 지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시간축으로 보면 예전에 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려고 할 때 사람들은 모두 다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엔비디아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여전히 오픈 AI는 성장할까? 이제 꼭대기일까? 도대체 HBM 갖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그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낼까? 그렇지 못할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인플렉션 포인트, 그러니까 변곡점에 우리가 스트래티직이란 말을 붙이게 돼요. 전략적 변곡점이란 말을 씁니다. 전략적 변곡점은 기존의 올드 패러다임에서,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던 게 어떤 포인트가 넘어가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광고 모델을 보면 우리한테 가장 큰 광고 모델은 신문의 광고라거나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거였어요. 언제 이전에? 닷컴 버블 이전에는요. 닷컴 버블 이후에는 광고를 누가 다 가져갔냐? 구글, 네이버, 메타와 같은 회사들이 끄집어 가져갔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로운 광고 패러다임. 그전엔 존재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올라타냐 못하냐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성장하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쇠퇴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투자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모든 가장 힘든 거는 이 전략적 변곡점에서 우리 모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스트래티직 디소넌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디소넌스는 우리말로는 불협화음이에요. 왜냐하면 도미솔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완성된 화음이 나지만 도레를 누르면 찢어질 듯하고 약간 깨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도 미샵도 마찬가지고 미 플랫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 충돌되는 것을 우리는 불협화음이라고 그러는데 전략적 불협화음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큰 패러다임 바뀌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엔비디아는 끝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NPU나 LPU 시대가 반도체에서 올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GPU에 관련된 것에 투자가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오픈 AI가 이번에 거의 뭐 8조, 10조 원에 대한 걸 끌어들이는데 도대체 뭘 하게 될까요? 오픈 AI라는 회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혼란을 만들어주게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어떤 의사결정 하냐에 따라서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전략적 변곡점인 시기인 거죠. 과거에 전략적 변곡점이 있었던 때를 보면 이래요. 음. 1981년도 어떤 해냐? IBM이 PC를 내놓은 해입니다. 이 바로 전전해인가 만들어진 회사가 애플이고요. 그해 만들어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어도비도 이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컴퓨터 시장에 물론 IBM을 제외한 압도적인 회사는 미니 컴퓨터와 유닉스 회사들인데 10년 내에 몽땅 다 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숟가락을 굉장히 잘 올린 셈이 되죠. 그리고 14년 후가 1995년인데 아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웹브라우저 저로서는 모자이크 최초였는데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게 되죠. 1994년도에 아마존이 창업을 했고 구글이 97년도, 98년도 네이버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에런님이 97년인가 8년도에 상장한 아마존의 주식을 1,000만 원어치만 샀으면 지금 그게 50억인가 60억 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30년간, 20몇 년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렇죠. 다 예. 막 팔아버렸겠죠. 그리고 2008년, 9년도에는 스마트폰이 나왔죠. 애플에서. 아이폰 3S가 나옵니다. 그해 우버 창업하고 인스타그램 창업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창업을 했습니다. 또 14년 후가 바로 작년이에요. 생성 AI로 얘기하던지 간에. 그런데 각각의 흥망성쇠를 했던 걸 보면 2009년 무렵에 삼성전자는 위기 경영을 선언을 하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옴니아를 스마트폰이라고 거짓말해서 국민 사기를 쳐서 우리한테 팔아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KT하고 SKT에 압력을 넣어가지고서는 아이폰을 수입 못하게 했어요. 거의 1년 반, 2년 동안에. KT가 어. 그 약속을 깨서 삼성전자한테 거의 2년 동안에 보복을 당했거든요. LG가 그때 유명한 컨설팅 회사한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니, 아. 스마트폰이 20만 원, 30만 원이면 사는 거를 6, 70만 원 주고 누가 산다 그러냐. 이건 소수 마니아한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메이저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고 했고 LG는 수조 원을 투자하고 몽땅 다 접어버렸죠. 수년 전에.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휴대폰 회사 두 개가 있습니다. 노키아와 모토로라. 둘 다 5년 못 버티고 망했습니다. 그게 전략적 변곡점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95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나라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는 분은 다 기억하실 텐데 천리안을 포함한 삐빅 소리 나는 PC통신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대기업들이 다 인터넷 한다고 뛰어들었는데 몽땅 다 망했습니다. 천리안뿐만 아니라 채널I, 유니텔 등등 해서요. 도대체 왜 그 변곡점에서 살아남지 못했을까?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누구는 살아남게 하고 누구는 살아남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거죠. 1990년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앞쪽에 보면 닷컴 버블이 일기 직전에 봤을 때 전 세계 부자 1등부터 10등입니다. 월튼 패밀리라고 월마트 패밀리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그랬기 때문에 땅 부자가 일본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1등이 제프 베조. 지금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죠. 그다음에 아르노 회장은 잘 아실 거예요. 명품 하고 있는 뭐 에르메스를 포함을 해서. 근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몽땅 다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레리 앨리슨, 스티브 발머, 레리 페이지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거품을 이겨내고 변곡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이죠. 100개 기업 중에 99개가 망하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네. 현재도 전 세계 가장 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최근에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냐? 모두 다 AI에 쓰고 있어요. AWS도 가장 지금 많이 투자하는 데가 AI 부분입니다. 빌 게이츠, 뭐 마이크로소프트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마크 저커버그 지금 최근에만 하더라도 GPU를 제일 많이 산 기관이 지금 메타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풀어놓고 있죠. 라마 3.1, 3.2 뭐 그러면서 거대 모델까지 해서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큰 패러다임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가 여전히 대단히 크고 그리고 이 변혁에서 그럼 이분들이 모두 다 살아남을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승패가 갈리게 되겠죠. 뭐 가트너 헬사이클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인용되는 자료이기도 한데 이게 참 굉장히 공학적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음, 여기 있는 것들은 시장보다는 대단히 기술적인 키워드들이거든요. 또 올해 나왔던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하이프 사이트예요. 하이브는 거품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리고 과도한 기대라는 뜻입니다. 과장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이프 사이클은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사람들한테 각광받아서 거품이 끼기 시작해서 거품 꼭대기에 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기대들이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이 환멸의 시기를 거치게 되면 살아남은 기술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플래트 오브 프로덕티비티라고 해서 생산성의 고원에서 돈을 벌게 된다는 겁니다. AI 기술부로 보면은 컴퓨터 비전은 이제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토노머스 비클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각광을 받다가 환멸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인라이트먼트 빚을 받아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시. 그래도 사람들이 가졌던 최고의 기대 수준에선 반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거품의 시기가 지나가고 그 거품에서 돈이 몰려야지 오픈 AI처럼 100조 원 이상이 돈이 몰려야지 그 돈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영웅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제 가트너의 하이프서클의 핵심인 거죠. 그럼 언제 돈을 투자해야 되냐? 스타트업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요기인 거죠. 요때 투자를 하고 거품이 끼고 떨어져서 생존한 애가 있으면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닷컴 버블이 2000년이 정점이었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마존에 언제 투자를 했어야 되냐? 97년도나 이쯤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이버 거품이 정점이 언제냐? 2003년 무렵이었거든요. 네이버 망하느니 네이버가 살아남냐? 뭐 엠퍼스랑 경쟁하느니 어쩌저쩌고. 그러면 아마도 2000년이나 99년도쯤 투자를 했다면 여기였겠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AI는 그게 언제였냐?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AI가 어디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겁니다. 제너레이티브 AI가 이미지 생성하고 영상 생성하고 목소리 생성하고 음성 생성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챗GPT처럼 생성하는 거니까요. 그럼 얘가 여기 있었을 때 투자를 한 게 거품 꼭대기에 올라갔다 지금 꼬꾸라지는 거고 그럼 제너레이티브 AI가 챗GPT가 진짜 수익을 내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냐? 같은 너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같은 너와 인터뷰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일로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대략 2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중심 있게 봐야 되냐? 그러면 여기 쪽에 있는 기술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 있냐를 보면 투자할 만한 회사들인 거죠. 가트너 말을 믿는다고 보면요. 네. 여러분, Responsible AI라고 해서요. 사실은 책임성이 좀 더 있고 윤리성이 있는 AI 관련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Sovereign AI라고 해서 한국에서 네이버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죠. 음, 국가가 자체적인 AI를 보유를 해야 된다.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AGI도 있고요. 근데 AGI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Neuro Symbolic A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뭐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그럼 결국은 이쪽에 있는 기술들이 거품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대박을 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AI 부분에 대한 걸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 드리면 챗GPT가 인공지능 모든 것들은 아니다. 챗GPT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AI도 가겠지만 그 외에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고 여전히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품을 넘어서 상용화되고 수익성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중에 99%는 망하게 될 거다라는 시각을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더 공학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 그래프는 공학도가 보면 맨 처음에 딱 보이는 숫자는 세로축이 로그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칸은 10배인 겁니다. 지금 그쵸. 여기 있는 모든 점은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로그 10으로 나눈 점을 연결한 거예요. 제가 음, 이거 일일이 뭐 참고자료를 보고 찍은 거거든요. 그 음, 다른 참고자료를 본 겁니다, 제가. 그런데 네네네.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은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기계학습하고
뉴럴넷을 도입을 한 게 2005년 무렵이거든요. 어, 그때부터 저희는 엔비디아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GPU에 올려서 예, 사용하려면. 예. 사실은 요 무렵에는 제일 유명했던 머신러닝 기술은요, 서포팅 벡터 머신이라는 것이 SVM하고 CRF라고 하는 걸 음, 크리티컬 랜덤 필드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네트워크와 같은 복잡계를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계가 난리니어 이케이션이기 때문에 배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의 펑션을 통해 갖고 이게 리니어 이케이션으로 공학적으로 보면은 한정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음, 그 변환된 스페이스에서 문제를 풀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거거든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공간이든 뭐든 주파수 체계를 시간축에서 공간축으로 바꿨다 계산해서 다시 시간축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음, 통해서 우린 필터를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변화가 만들어졌었던 시기가 바로 2005년 무렵입니다. 기계학습으로 상용화 시작됐던 시기. 음. CRF하고 SVM이라는 알고리즘이 상용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대략 품질로 보면 80%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랬다가 2007, 8년도 무렵에 드디어 힌튼 교수가 이미지를 푸는 것을 딥뉴럴 네트워크 갖고 푸는 것.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썼었던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 앞쪽에 피처 러닝, 그러니까 특징 학습을 하는 걸 붙였어요. 그리고 음.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라는 CNN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다 이미지 인식하는 거였는데 얘가 90%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붐이 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알파고가 요 정도쯤이었어요. 대략 10 밀리언 내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갑자기 GPT 1, 2, 3 그리고 벌트, 달리, 라마, GPT-4에 이르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세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돼요. 대충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두 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와, 그러면 두 배가 발전됐냐? 그게 아니죠. 공학도가 보기에는 몇 배가 이게 성장을 하는 거죠. 로그 10이니까 기울기가 두 배가 늘어난 거면 사실은 100배가 아, 증가하는 거죠. 10의 2승이니까 100배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이 발전하던 속도에 트랜스포머 하나 때문에 100배가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꿔버리게 돼요. 뭐를 엔비디아의 주가를 영향을 그렇죠. 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픈 AI라는 회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전히 문제는 AI 알고리즘은 100배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100배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와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트랜스포머 때문에 손글씨를 쓰는 거든지 또는 음성 인식을 하는 거든 이미지 인식하는 게 20년씩 걸렸는데 특정 사건 이후에 리딩 컴프레hension에서 글을 읽고 답변을 하는 거나 언어 이해를 하거나 코딩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1년 내에 인간을 뛰어넘게 됐죠. 맞, 그중에서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코딩하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취준생을 위해서 가장 많이 돈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거였거든요. 네. 9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작년 1년 동안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실업이 일어난 직종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15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실직을 했고요, 미국에서. 최근 8개월 동안만 해도 실리콘밸리에서만 7, 8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올해 취업을 못한 대학교 4학년 졸업생이 절반이래요. 심각해요, 미국은. 아, 진짜 근데 그러네요. 이게 한국도 여파를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음, 결국은 인공지능 누가 만들었냐? 개발자들이 만들었죠. 근데 인공지능이 개발자 직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램 랭귀지도 랭귀지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머신 랭귀지 또는 artificial language라고 얘기해요. 그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는 자연 언어의 반대말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C 랭귀지, 파이썬 랭귀지, PHP 랭귀지, 자바 랭귀지 이거 다 언어인데 기계가 더 잘 이해하게 만든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자연 음. 언어보다.
얘를 학습시키면 규칙이 있는 언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실력이 훨씬 좋아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부분마다 다릅니다. 근데 부분마다 다른데 개발자 5년 차에서 10년 차 수준의 코딩을 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공학자들이 만든 세상이 그 기계에 의해서 공학자들이 직업에 가장 먼저 그렇죠. 참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하네요. 네. 거고 안 될 공학인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래서 공학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잠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네네네. 우리 안될공학에서도 여러 번 트랜스포머나 이런 논문 갖고 얘기를 했지만 약간 그걸 한번 쫙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 좋습니다. 왜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한계를 가지고 있냐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음.